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평양 땅에 누구보다 비범하고 재주가 뛰어난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평양섬 안팎을 흐르는 대동강 물줄기는 사시사철 푸르고 맑아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씻어주곤 했는데 그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지고 봄이면 꾀꼬리가 노래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내곤 했지요. 아름다운 강을 평양의 자랑이라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평화롭게 살아갔는데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허름한 갓을 쓰고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다니는 평범한 한량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늘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인물이었답니다. 김선달은 글 공부만 파고드는 고리타분한 선비들과는 달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재주가 남달랐기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을의 그를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답니다. 그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서민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는 것을 더 좋아했고 양반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꼴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상천외한 꾀를 내어 혼쭐을 내주곤 했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요. 어느 날은 시장통에서 거만한 벼슬아치를 말장난으로 돌려주어 사람들의 배꼽을 쥐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억울한 누명을 쓴 장사꾼을 위해 명쾌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니 평양 사람들에게 김선달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청량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가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오후 김선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채 하나를 손에 쥐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며 대동강변으로 산책을 나왔는데 강바람이 솔솔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간지럽히고 강물 위에는 햇살이 부서져 반짝이는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강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물가에서 조약돌을 던지며 따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김선달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강가 바위에 걸터 앉아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저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바다로 가건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는 법이니 세상사가 참으로 묘하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봄은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의 기운이 스멀스멀 대지를 덮치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풍경 뒤편으로 사람들의 근심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물물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물동이를 이고 먼 길을 오가는 안압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수심이 가득했는데 김선달은 그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짐을 느꼈지요. 대동강 물이야 아직은 마르지 않고 넉넉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고 김선달은 부채를 펴서 천천히 붙이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선달이 강가를 거닐다 목이 말라 근처 주막에 들렀을 때 주막 평상에는 마을 남정네들이 모여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놓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온통 날씨와 먹고 살 걱정뿐이었답니다. 한 농부가
하늘을 원망스레 쳐다보며 이놈의 하늘이 무심하시지 비라도 한 줄기 내려주시면 좋으련만 곡식들이 다 타들어가니 올겨울은 어찌 낡고 하며 탄식을 뱉어내자 옆에 있던 다른 산에는 곡식도 곡식이지만 당장 마실 물이 귀해져서 큰일일세. 윗마을 부자놈들은 깊은 우물을 파놓고 자기네끼리만 쓴다니 세상이 어찌 이리 야박한가 하며 분통을 터뜨렸지요. 김선달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빈 술잔을 채웠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뭄을 핑계로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그려져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모가 김선달에게 다가와 안주 접시를 내려놓으며 선달님, 요즘 들어 한양에서 내려온 장사치들이 대동강 주변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 들으셨어. 물길 좋은 곳은 죄다 차지해서 나중에는 강물도 돈 내고 먹어야 하는 세상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요. 하고 걱정스러운 투로 말을 건넸답니다. 김선달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뜨며 강물이 주인이 어디 있겠소. 하늘이 내리고 땅이 품은 것을 누가 감히 돈으로 사고 판단 말이요. 하고 껄껄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는 주모에게 걱정 마시오. 대동강은 평양 사람들의 젖줄인데 누가 감히 그 물길을 막겠소. 내가 두 눈 시퍼렇게 힐끼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라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매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막을 나온 김선달은 다시 대동강 둑길을 따라 걸으며 강물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던 강물이 이제는 무언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대한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강물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고 강바닥의 모래를 한 줌 쥐어보기도 하면서 이 거대한 물줄기가 가진 힘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는데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 거스를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이득이 있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는 이치를 떠올렸지요. 만약 누군가가 이 강물을 독차지하려 한다면 역으로 그 욕심을 이용하여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기발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김선달이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니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는데 그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욕심의 눈이 먼 자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법이니 그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면 꼼짝없이 걸려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겠다는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우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가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를 풍자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김선달은 강가 나루터에 앉아 배를 젓는 사공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공은 김선달을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선달님, 오늘은 웬일로 강가에 이리 오래 머물러 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김선달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이보게 이 대동강 물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을 들어본 적 있는가? 하고 넌지시 운을 띄웠지요. 사공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보물이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만 선달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하고 웃어넘기려 했으나 김선달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사공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김선달은 그 반응을 즐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달은 사공에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고 일어섰는데 이는 궁금증을 유발하여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만들기 위한 그만의 고단수 심리전이었답니다. 그는 밤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겠네. 자네도 강물 잘 지키고 있게나. 혹시 아나? 자다가 떡이 생길지. 가는 김선달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대동강물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날 밤 동료들에게 김선달이 했던 말을 전하며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선달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천진난만하여 김선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머니 속에 있던 엿가락을 하나씩 나눠주며 너희들은 이 강물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입을 모아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할아버지도 쓰고 저도 쓰고 물고기도 살고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김선달은 아이들의 맑은 대답에 크게 감동하여 그래 맞다. 이 강물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누구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법이지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달의 집 사랑방에는 호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는데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는 내일부터 당장 시작될 연극을 위해 필요한 소품들을 점검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동선까지 꼼꼼하게 계산했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작전을 짜듯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의 붓질 소리와 어우러져 고즈넉한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고 김선달은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의 뜬 달을 쳐다보며 내일 펼쳐질 흥미진진한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김선달이 대동강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천하의 봄이 김선달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하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강에서 용을 낚으려 한다고 떠들었고 어떤 이는 그가 강물 위를 걷는 도수를 부릴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김선달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갔지만 김선달은 그런 소문들이 무성해질수록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선달은 평소보다 훨씬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는데 가금끈을 단단히 메고 하얀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고한 선비의 자태였답니다. 그는 하인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대동강 상류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물살이 세고 깊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김선달에게는 더없이 좋은 명당 자리였지요. 엽전 꾸러미를 품속에 몰래 감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지 확인한 후 강물 속으로 엽전을 하나둘씩 던져 넣기 시작했는데 퐁당퐁당 물소리가 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김선달은 새벽마다 남몰래 강에 나가 엽전을 던져놓고
해가 중천에 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시간이 되면 짐짓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그 엽전을 건져 올리는 신용을 했답니다. 그가 낚싯대를 들이우거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강바닥을 훑어 엽전을 건져 올리는 모습을 본 지나가던 행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김선달은 구경꾼들이 모여들면 보란듯이 엽전을 햇빛에 비추어 보며 허허, 오늘도 대동강이 용돈을 주는구먼. 참으로 고마운 강이야.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경꾼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선시달님, 그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강에서 돈이 나오다니요? 하고 묻자 김선달은 주위를 경계하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춰 쉿, 조용히 하게.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대동강 물속에는 옛날부터 금은보화가 묻혀 있어서 이렇게 물이 맑을 때면 젖어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온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가뭄 걱정보다는 대동강에서 금이 나온다는 신기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김선달의 이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의 이러한 기행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마을에 닥쳐올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에 맞서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었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흥미를 가질수록 나중에 등장할 욕심쟁이 부자가 이 미끼를 덥석 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 연극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의 동태를 살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낚시꾼이 대어를 낚기 위해 찌를 응시하듯 그의 감각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이 예상했던 대로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낯선 하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값과 물가를 조사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김선달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기가 왔음을 느꼈고 이제 곧 한양에서 내려온다는 그 거상과의 한판 승부가 머지않았음을 예감했지요. 그는 집마당 평상에 누워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오라, 올 테면 와라. 내 이 부채 하나로 너희들의 욕심 주머니를 탈탈 털어주마.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선달의 아내는 남편이 며칠째 엽전을 물에 던졌다 건졌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물었지만 김선달은 부인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이번 일은 우리 집 살림뿐만 아니라 온 고을 사람들의 막힌 속을 뚫어줄 큰일이 될 것이오. 라며 안심시켰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기발한 재주를 믿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고 김선달은 그런 아내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일을 성공시키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았고 마당 한구석에 핀 봉숭아꽃만이 붉게 타오르며 다가올 사건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가뭄은 더욱 심해져 대동강의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지만 김선달이 퍼뜨린 소문 덕분에 강가에는 보물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였답니다. 사람들은 강물을 바라보며 혹시나 자신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웃거렸고 김선달은 그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주도하며 대동강의 가치를 은근슬쩍 높여놓았지요. 그는 이 강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물이야. 주인이 있다면 떼돈을 벌 텐데. 라는 말을 툭툭 내뱉으며 듣는 이들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이 잠들었을 때도 김선달은 홀로 깨어 대동강 쪽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는데 그는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동시에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이 평화로운 마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지만 김선달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끼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맑은 바람이 지나갔고 달빛은 그의 어깨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아 마치 그를 축복해주는 듯했지요.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고 관객들도 모여들었으니 주연 배우가 등장하여 멋진 연기를 펼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마지막으로 갓을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했지요. 대동강 물결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물결 속에는 이미 김선달의 뜨거운 의지와 기지가 녹아들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양성 안팎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가올 폭풍우를 짐작하지 못한 채 김선달이 만들어낸 환상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과연 김선달은 이 마른 하늘에 단비 같은 시원한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롭게 나타날 방해꾼은 과연 누구일지. 이야기는 이제 막 흥미진진한 서막을 올리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평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평양성 마을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란한 만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김선달이 대동강에서 엽전을 건지는 기이한 행동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상 최부자의 행차는 마치 원님 행차라도 되는 양 거창하고 위세가 대단하여 길 가던 백성들은 모두 길라잡이들의 호통 소리에 놀라 길가로 비켜서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답니다. 비단으로 휘감은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하인들, 그리고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은 가뭄에 시달려 풀이 죽어있던 마을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 대단한 부자가 도대체 무슨 볼일이 있어 이 먼 평양까지 내려왔는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양성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사들여 여전을 풀었는데 그가 들어간 집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문지기들이 버티고 서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막아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양에서 권세가들과 어울리며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최 부자는 도착하자마자 마을의 논과 밭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고 가뭄으로 생계가 막막한 농민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땅 문서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한숨 소리가 깊어졌고 인심 좋던 평양 바닥에는 점점 삭막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는 단순히 땅을 사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산권까지 모조리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며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시장의 쌀과 소금을 매점매석하여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까지 풀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은 쌀 한 줌 구하기 위해
며칠을 굶주리며 애태워야만 했답니다. 주막이나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최 부자가 오고 나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가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지도 못하는 처지였지요. 김선달은 이런 마을의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그를 응징할 기회를 엿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뭄이 날로 심해져 우물이 하나둘씩 말라가자 최 부자는 이제 물까지 독점하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깊은 우물을 파고 마을 공동 우물 근처의 땅까지 사들여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하인들을 시켜 내쫓거나 돈을 내야만 물을 퍼갈 수 있게 하니 물 인심 좋기로 소문난 평양에서 돈을 내고 물을 먹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목이 마른 아이들과 노인들이 울타리 밖에서 물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해도 최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내 땅에서 나는 물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며 매몰차게 거절했으니 그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마을 주막에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며 사람들의 원성 섞인 푸념을 듣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김서방이 울분에 차서 세상에 물을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 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김선달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옳지 물을 팔아먹는 것이야말로 놈이 가장 혹할 만한 미끼로구나 라고 확신을 되었지요. 그는 슬그머니 김서방에게 다가가 이보게 저런 욕심쟁이는 똥오줌도 돈이 된다면 사들의 위인이네. 내 저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게나 라고 위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김선달의 스승격인 황 노인이 김선달을 조용히 불렀는데 황 노인의 집은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그의 지혜와 덕망은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보다 훨씬 높고 깊었답니다. 황 노인은 김선달을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차를 따르며 선달아, 네가 요즘 대동강 가에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너의 재주와 배짱을 믿지만 이번 상대는 그리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지요. 노인의 눈에는 제자를 아끼는 마음과 마을의 앞날을 우려하는 근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이어서 최 부자는 한양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장사치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고 한번 문 먹잇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독사 같은 자인이라. 네가 어설픈 꼴로 덤볐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며 거듭 주의를 주었답니다. 그는 최 부자가 관아와 결탁하여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에 혈기왕성한 김선달이 자칫 실수라도 하여 곤경에 처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선달은 스승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투지로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어르신 염려해 주시는 마음뼈에 새기겠습니다. 하오나 저자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입니다. 가뭄이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물장사까지 하려는 저 파렴치한 자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사기극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자를 스스로의 덫에 걸리게 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일임을 설명하며 황 노인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황 노인은 김선달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뜻이 좀 그렇다면 부디 몸조심하거라. 내 뒤에서 기도로 돕겠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황 노인의 집을 나온 김선달은 밤거리를 거닐며 최 부자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높은 담장 너머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기름진 음식 냄새와 흥청망청 술 마시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저들은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김선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는 담장 아래에 침을 투뱉으며 내 놈들의 그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바뀌는 날이 머지않았다. 내 기필코 저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웃들의 배를 채우게 하리라. 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달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일부러 최 부자의 하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나 주막 근처에서 대동강 물속의 보물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답니다. 어제는 금덩어리를 주웠는데 오늘은 은그릇이 나왔지. 뭔가 대동강은 정말 요술 단지하라며 짐짓 모르는 척 떠들면 최 부자의 하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엿듣고는 헐레벌떡 주인에게 달려가 보고하기 바빴지요. 신선달은 그들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는 보물을 줍는 척하는 것을 넘어 강물을 향해 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등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하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여기저기서 비슷한 소문이 들려오고 김선달이 강가에서 금화를 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까지 나타나자 점차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앞에서는 그 의심마저도 희미해지는 법이라. 혹시 진짜로 강물 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망상을 품게 되었지요. 그는 하인을 시켜 김선달의 뒤를 밟게 하고 그가 진짜로 보물을 가져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김선달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자신을 미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욱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쳤는데 새벽녘에 강가에 나가 미리 숨겨둔 금덩어리. 사실은 도금한 돌멩이 이어서 킨 건져 몰려 품에 안고 주위를 살피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미행하던 하인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혀 최 부자에게 달려가 날이 진 김선달 그자가 강에서 주먹만한 금덩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라고 보고했지요. 최 부자는 그 말을 듣고 탐욕에 눈이 멀어 침을 꼴깍 삼키며 그래? 그게 사실이란 말이지 대동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인가?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김선달이 대동강 주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김선달이 일부러 퍼뜨린 헛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했답니다. 대동강 물이 맑은 이유가 김선달이 매일 제사를 지내고 관리해서 그렇다더라. 나라에서도 김선달에게 강 관리를 맡겼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요. 이러한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그렇다면 김선달에게서 강을 사들이면 그 속에 묻힌 보물도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험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밤을 설치며 고민했는데 그동안 사들인 땅과 곡식으로 번 돈도 많았지만 대동강 물속에 묻혀 있다는 무궁무진한 보물에 비하면 조족지혈, 새, 발의 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죽 하나를 튕기며 대동강을 손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해 보았는데 계산하면 할수록 가슴이 뛰고 입가에 웃음이 번져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무릎을 탁 치며 좋아 그깟 선비놈 하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지. 내 돈으로 대동강을 통째로 사버리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김선달은 최 부자가 곧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집안을 말끔히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고기가 물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고기를 덮치는 격이로구나 라고 중얼거렸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가끈을 매만지는 손길에는 긴장감보다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그는 아내에게 부인, 곧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박어선을 봐주시구려. 아주 비싸고 귀한 손님이니 정성껏 모셔야 하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최 부자가 거만한 태도로 하인들을 대동하고 김선달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이리 오너라. 여기가 천하의 제주꾼 봉이 김선달의 집이 맞느냐? 라고 소리쳤답니다. 김선달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오며 짐진 놀란 척 연기를 했는데 아니, 이 누추한 곳에 최 부자 어른께서 웬일로 왕림하셨습니까? 귀한 분이 오시니 집안에 광채가 나는 굿여라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최 부자는 김선달의 아부의 기분이 좋아져 거드름을 피우며 마루에 걸터 앉아 내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왔네. 듣자 하니 자네가 대동강을 관리한다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선달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관리라니요. 그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강이라 제가 잠시 맡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맑아서 고기도 많고 가끔은 용돈 벌이도 쏠쏠하게 해주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요. 라고 대답하며 은근슬쩍 대동강의 가치를 부각시켰답니다. 최 부자는 용돈 벌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용돈 벌이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좀 말해보게. 라고 다그쳤지만 김선달은 말끝을 흐리며 대답을 회피했지요. 이는 상대방의 애를 태워 몸값을 높이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달의 태도에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는 주의를 물리기고 목소리를 낮춰 이복의 선달, 내 자네에게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그 대동강 관리권을 나에게 넘기는 게 어떤가. 자네 같은 선비가 물장사나 하고 있어서야 체면이 서겠나. 라고 회유하기 시작했답니다. 김선달은 펄쩍 뛰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동강은 제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어찌 함부로 팔아먹겠습니까? 1,000만 금을 준다 해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신용을 했지요. 그러나 최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1,000만 금? 허허, 이 사람이 내 자네가 상상도 못할 큰 돈을 주겠네.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이야. 자네도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않겠나. 라며 계속해서 김선달을 설득하려 들었답니다.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시간을 끌었고 최 부자는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김선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탐욕과 지략이 부딪히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며 두 사람의 대화를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르신께서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워낙 중차대한 일이라 당장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대동강가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답니다. 최 부자는 쾌재를 부르며 그렇고 말고 내일 아침 일찍 강가로 나가겠네. 자네 딴 마음 먹으면 테네. 라고 신신당부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지요. 김선달은 멀어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내일이면 이 지루한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내일 김선달과 최 부자가 대동강에서 큰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들떠 있었답니다. 김선달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거래 현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는데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일그러질 순간을 상상하니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땅이나 물을 파는 날이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내일의 일을 지켜보려는 듯 반짝였고 대동강 물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며 다가올 거대한 소용돌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갔지만 김선달의 굳건한 마음은 흔들림 없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과연 내일 대동강 변에서는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욕심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대동강 수면 위에 얇게 내려앉을 무렵 김선달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는 날이자 욕심쟁이 최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날이었기에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미리 섭외해둔 마을의 건장한 물장수들을 대동강 변 한적한 갈대밭으로 은밀히 불러 모았는데 이들은 평소 김선달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의리 있는 사내들로 김선달의 계획을 듣고는 기꺼이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답니다. 김선달은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엽전 꾸러미를 나누어 주며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이고도 신중하게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물장수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자, 이 돈은 자네들이 나에게 물값으로 내는 척해야 할 돈일세. 최 부자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네. 물을 퍼 올릴 때마다 큰 소리로 선달님, 물값,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며 내 엽전통에 돈을 던져 넣게나. 라고 당부했답니다. 물장수들은 김선달의 기상천외한 고액에 힐킬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염려 마십시오 선달님. 저희가 오늘 연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보겠습니다. 최 부자 그 영감탱이가 눈이 뒤집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자를 골탕 먹인다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대동강 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나와 북적이고 있었답니다. 김선달은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둑방 위의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돗자리를 펴고 엽전통을 앞에 둔 채 느긋하게 부채질을 시작했지요. 그의 옆에는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고 마치 관아의 관리라도 된 듯 엄숙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뭇 진지하여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강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김선달의 도포자락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물장수들이 지게에 물통을 짊어지고 하나둘씩 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김선달이 시킨 대로 과장된 몸짓으로 물을 퍼올리며 시끌벅적하게 떠들었답니다. 한 물장수가 물통 가득 물을 채운 뒤 뚝방 위로 올라와 김선달에게 허리를 굽히며 선달님, 오늘도 물이 참 맑고 좋습니다. 여기 오늘치 물값 단량 바칩니다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엽전을 짤랑하고 통에 던져 넣었지요. 김선달은 거드름을 피우며 고개만 까딱하고는 그래, 수고했다. 물 흘리지 말고 조심히 배달하거라. 내일도 잊지 말고 가져오고 라고 근엄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김선달이 진짜로 물값을 받고 있네. 대동강 물이 정말 김선달 것이었단 말인가? 하며 혼란스러워했답니다. 평소에는 그냥 퍼다 쓰던 강물을 돈을 내고 가져가는 물장수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엽전 더미에 압도되어 점차 김선달의 소유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요. 김선달은 사람들의 반응을 곁눈질로 살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수염을 쓰다듬으며 장부책에 무언가를 적는 신용을 계속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하인을 앞세우고 대동강변에 도착하여 멀찌감치 떨어진 풀숲 뒤에 몸을 숨기고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제 김선달과의 대화 이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동강을 손에 넣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오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거래를 하리라 마음먹고 일찍 나온 것이었지요. 최 부자의 눈에는 물장수들이 김선달에게 바치는 엽전들이 쏟아지는 금덩어리처럼 보였고 물통에 담기는 강물이 마치 액체로 된 은이긴처럼 보였으니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는 팽팽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옆에 엎드려 있는 하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이놈아 저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저놈이 앉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구나. 저 물장수들이 내는 돈만 합쳐도 하루에 그게 얼마냐 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하인은 주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러게 말입니다요, 나리. 저 강만 손에 넣으시면 나리께서는 앉아서 천하의 갑부가 되시는 겁니다. 게다가 물속에 보물까지 있다고 하니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라고 맞장구를 쳤지요. 최 부자는 침을 꼴깍 삼키며 머릿속으로 쉴 새 없이 주판화를 튕기기 시작했는데 계산하면 할수록 이 거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선달 앞의 엽전통에는 돈이 수북하게 쌓여갔고 물장수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마치 장날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답니다. 김선달은 돈이 귀찮다는 듯이 하품을 하며 에잉 오늘은 잔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먼. 이걸 언제 다 세고 앉아있나? 라고 투덜거리는 연기를 했는데 이 모습이 최 부자의 애간장을 더욱 녹이게 만들었지요. 최 부자는 저 게으른 선비놈이 돈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저 물값을 2배로 올려서 싹 다 긁어모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풀숲에서 걸어 나와 김선달이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얼굴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답니다. 김선달은 최 부자가 오는 것을 미리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가 바로 앞까지 와서야 깜짝 놀라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이고, 부자 어른께서 이 아침부터 강가에는 웬일이십니까? 산책이라도 나오셨습니까? 하며 능청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달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하며 시선은 온통 옆전통에 고정시킨 채 이복의 선달, 내 어제 자네에게 한 말 기억하는가? 오늘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 더 이상 긴 말할 것 없네. 당장 그 대동강 권리를 나에게 넘기게 라고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답니다. 그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가로챌까봐 마음이 급해져서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있었지요. 김선달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허, 어르신도 참 급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매춤에서 두툼한 돈주머니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내 자네가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당장 계약금으로 1,000냥을 가져왔네. 잔금은 문서를 쓰는 즉시 치러주지. 어때? 이 정도면 자네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겠나? 라고 큰 소리 쳤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은 1,000냥이라는 소리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김선달은 돈주머니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은 듯 덤덤한 표정으로 부채질만 계속했습니다. 김선달은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먼 산을 바라보다가 1,000냥이라 푼돈이기는 합니다만 저기 보십시오. 매일같이 들어오는 물값이 쏠쏠한데 제가 굳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 물장수들과의 의리도 있고 하며 튕기기 시작했답니다. 이는 최 부자의 조바심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지요. 최 부자는 김선달이 거절할 기미를 보이자 안달이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자네를 위해 특별히 후하게 쳐주는 것인데 이 기회를 걷어차려 하는가 하며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또 다른 물장수 무리가 다가와 선달님, 여기 밀린 물값까지 합쳐서 14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돈을 쏟아붓고 갔는데 이 결정적인 장면을 본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는 김선달의 소매를 부여잡고 애원하듯 내달리며 선달, 아니 김서방, 내 2,000냥.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라도 살 테니 제발 나에게 팔게나. 내 소원일세. 라고 외쳤지요. 4,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고 강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걸려들었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면서도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최 부자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김선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르신께서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시니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조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르신의 정성을 봐서 넘겨드리도록 하지요. 라고 승낙 뜻을 비쳤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잘 생각했네. 정말 잘 생각했어. 자네는 현명한 사람이야. 하며 김선달의 손을 잡고 흔들어댔지요. 하지만 김선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받기 위해 정색을 하며 조건을 내걸었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래는 워낙 큰일이니 우리끼리 주고받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아에 가서 사또를 증인으로 세우고 마을 어르신들도 모신 자리에서 정식으로 매매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는 나중에 최 부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발뺌하거나 김선달을 역으로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이자 최 부자의 탐욕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망신을 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지요. 최 부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 그렇고 말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내 당장 관하로 갈 채비를 하겠네. 자네도 어서 따라오게. 라고 흔쾌히 동의했답니다. 그는 관아의 공증까지 받으면 이 대동강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어 아무도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라.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최 부자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다가올 파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고 엽전통을 챙겨 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장수처럼 당당해 보였답니다. 그는 물장수들에게 눈짓을 보내 수고했다는 신호를 보냈고 물장수들은 남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김선달의 뒤를 배웅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과 최 부자가 관아로 향하는 모습을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는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 물결은 여전히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결 위로 인간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로 가는 길에 최 부자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콧물에까지 흥얼거렸는데 그는 길가의 핀 꽃들도 자신을 반겨주는 것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는 김선달에게 자네 이 돈을 받으면 무엇을 할 텐가? 론이라도 좀 사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며 오지랖 넓은 조언까지 해댔지만 김선달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글쎄요, 그 돈으로 아주 값진 일을 해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배부르고 따뜻한 일을 말입니다. 라고 알 수 없는 대답만 남겼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소문은 발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답니다. 아낙네들은 밥을 짓다 말고 나오고 대장간의 대장장이도 망치를 든 채 달려나와 이 희대의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최 부자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스대며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자신에 대한 부러움과 경외심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선달은 군중 속에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황노인을 발견하고는 안심하라는 듯 눈을 찡긋해 보였답니다. 황노인은 김선달의 여유로운 모험을 보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랐지요. 이제 무대는 강가에서 관아의 마당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곳에는 더 많은 구경꾼들과 엄격한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의 계획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고 결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김선달은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돈주머니를 열게 하고 그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지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일이 그르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고 김선달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이방과 포졸들이 도열해 있었고 사또는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이 요란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또 역시 김선달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인지 내심 궁금해하고 있었지요. 김선달과 최 부자가 나란히 사또 앞에 서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두 사람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대동강 매매 계약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관아의 너른 마당은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평양성 안에서 내로라 하는 소문난 구경거리라 하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을 길게 빼고 대청마루 쪽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김선달과 최 부자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하고는 부채를 탁 접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대동강물을 사고 판다 하여 마을이 시끄러운데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소상히 하려어라.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부자가 먼저 나서서 스리그 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이 고을의 명물인 대동강을 김선달로부터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선달은 조선대대로 강을 관리해왔고 그 권리를 저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니 부디 이 거래를 공증해 주시옵소서. 그는 말끝마다 힘을 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과시하려 했지요. 사또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선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선달, 네가 정말로 강을 팔겠다는 것이냐? 강이 내 소유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김선달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또나리, 강물은 본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라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제가 오랫동안 강가에서 굿도 하고 치성도 들이며 물을 맑게 관리해온 정성을 최 부자 어른께서 높이 사주신다 하오. 그 관리하는 수고를 넘겨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신거라 하시면 살기밖에 서 있는 수많은 물장수들이 제가 매일 물값을 받아온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김선달이 손을 들어 가리키자 마당한 구석에 있던 물장수들이 일제히 그렇습니다요. 저희가 매일 선달님께 돈을 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는 김선달의 말 속에 뼈가 있음을 눈치챘지만 진진 모르는 척하며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최 부자, 자네는 이 말을 듣고도 기어이 강을 사겠느냐? 물값이라는 게 언제 끊길지 모르는 법인데 큰 돈을 내고 후회하지 않겠느냐? 사또의 말은 최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은근한 경고였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바심을 내며 염려 마십시오, 사또나리.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저 물장수들이 내는 돈만 모아도 금방 본전은 뽑을 것입니다. 어서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하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사또가 입회한 가운데 매매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동강물의 모든 권리를 금 4,000냥의 최 부자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이 붓글씨로 선명하게 적혔고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돈주머니를 풀어 4,000냥을 사또 앞 탁자 위에 쏟아부었지요. 묵직한 엽전, 포럼이야 은화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쌓이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선달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담담하게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꼭 눌러 찍었고
최 부자 역시 서둘러 도장을 찍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고 문서는 최 부자의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문서를 손에 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들었느냐? 이제부터 대동강물은 내 것이다. 앞으로 대동강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퍼가는 놈은 나에게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할 것이다. 빨래하는 아낙들도 고기 잡는 어부들도 예외는 없다. 알겠느냐? 그의 서슬 퍼런 선언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감임의 모다는 마당의 강물까지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최 부자의 하인들은 주인의 기세에 힘입어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사또에게 받은 돈주머니를 챙겨들고 천천히 일어나 최 부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미소가 아닌 서리빨 같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최 부자 어른,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거래는 끝났지만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김선달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뭐냐? 이제 와서 딴소리라도 하려는 게냐? 이미 도장까지 찍었으니 물을 수는 없다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김선달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으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판 것은 대동강물이지 흘러가는 물까지 판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입니다. 최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파먹는 소리냐. 대동강물을 샀으면 당연히 흐르는 물도 내 것이지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선달은 부채를 펴서 흔들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제가 판 것은 지금 평양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의 물이지 상류에서 계속 내려오는 물까지 판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르신은 제 물을 샀으니 어서 챙겨가시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제 물은 섞이지 않게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순간 관아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그 기가 막힌 논리에 무릎을 탁 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사또조차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헛기침을 연발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오이 이놈 바이냐 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김선달은 정색을 하며 복지라니요. 남의 물건에 제 물건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만약 제 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문화공 어르신의 물길이 믿는 강물과 섞이게 놔두신다면 저는 어르신을 도둑으로 관아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다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잘라서 가져갈 수도 없고 내려오는 물을 막을 수도 없으니 4,000냥이나 주고 산 강물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셈이었지요. 게다가 상류의 물이 섞이면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으니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최 부자는 자신이 김선달의 치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 했던 대가가 혹독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역시 김선달이야. 하최 부자가 꼼짝없이 당했네.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물장수들도 지게를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고 그동안 최 부자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응어리가 일시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창피함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수많은 증인들과 사또 앞에서 이미 도장까지 찍은 문서를 물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고 김선달은 최 부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가뭄에 고통받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자연의 섭리를 배우셨다 생각하십시오. 물은 흘러야 물이고 재물 또한 흘러야 썩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아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부자 매매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고 그의 하인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권하를 나선 김선달은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쌀가게와 부족간을 돌며 사천, 낭을 아낌없이 풀었지요. 여기 쌀백섬을 주시오. 돼지 10마리를 잡아서 마을 회관으로 보내주시오. 그의 호탕한 주문 소리에 상인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었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의 뒤를 따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선달은 굶주린 이웃들의 집만 쌀자루를 넣어주고 고기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올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그날 밤으로 짐을 싸서 야반도주 하듯 평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김선달의 기지에 완전히 기가 꺾여 더 이상 이곳에 머물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떠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그의 뒤를 쫓아 다시는 오지 마라. 욕심 부리면 벌 받는다. 하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최 부자가 파놓았던 우물의 울타리는 거치고 독점했던 곡식 창고는 헐값에 다시 시장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비로소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대동강은 여전히 맑고 푸르게 흐르며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선달이 사온 고기와 술로 온 동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김선달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반찬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김선달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듣기 위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황 노인은 김선달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참으로 통쾌하고 장한 일이야.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달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앉아 있었지만 결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한 부자를 골탕 먹인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준 일이었음을 되새겼습니다. 4,000냥이라는 큰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그 대신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한 정이 그 자리를 채웠으니 김선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었지요. 잔치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고 평양성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후 평양성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이 풀어놓은 곡식과 고기 덕분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의 볼에도 다시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지요. 최 부자가
억지로 막아놓았던 우물 울타리가 걷히자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라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김선달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고 그 웃음소리는 대동강 물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찌는 듯한 가뭄의 열기도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과 웃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일피 김선달의 집 마당. 평상에는 동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감사히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텃밭에서 갔다 온 호박잎을 쪄서 가져오고 어떤 농부는 귀하게 기른 닭이 낳은 달걀 꾸러미를 슬그머니 놓고 가기도 했지요. 김선달은 어허. 이러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일인데 웬 선물이란 말입니까? 하며 손 쳤지만 사람들은 선달님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4,000년의 돈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르신들이 김선달을 위해 조촐한 저녁상을 마련했습니다. 노인의 집마당에 멍석을 깔고 동네 안악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지요. 잡곡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갓 담근 김치와 나물 반찬, 그리고 김선달이 사준 돼지고기 수육까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과 사랑이 앉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수저를 들었는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이겨낸 이웃들의 끈끈한 정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황 노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김선달에게 권하며 말했습니다. 선달아, 자네가 이번에 큰일을 했네. 물은 썩지 않으려면 흘러야 하고 재물 또한 고이지 않고 흘러야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자네가 몸소 보여주었어.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네. 김선달은 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흐르는 물에 조약돌 하나 던졌을 뿐이고 그 파문이 커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된 것은 모두 마을 분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대동강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지요. 김선달은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아이들에게 대동강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이 강에는 욕심 많은 용이 살았는데 혼자만 여의주를 차지하려다가 승천하지 못하고 이무기가 되었다는구나. 하지만 착한 마음을 먹고 자신의 빈을 하나를 떼어 가뭄든 마을에 비를 내려주자 비로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지. 아이들은 김선달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빠져들었고 어른들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ทุ่마루에 앉아 달 구경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영감, 참으로 수고 많으셨소. 당신 덕분에 온 마을이 편안해지니 제 마음도 덩달아 넉넉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임자, 내가 비록 벼슬은 못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정승 이게 다 임자가 묵묵히 내조해준 덕분이요.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 부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고 집안 곳곳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대동강 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물은 어제 소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물장수들은 활기차게 물을 퍼나르며 김선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강물이 참 좋습니다. 화답하며 강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갈 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없다. 이 강물처럼 욕심 없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넓은 바다에 닿겠지. 그때 어디선가 꾀꼬리 한 쌍이 날아와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선달은 그 노래가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자연의 찬사처럼 들려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퉁소를 꺼내 입에 물고 구슬픈 가락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퉁소 소리는 강물을 타고 흘러 마을 사람들의 반일하는 손길에 힘을 실어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퉁소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하어, 저분이 그 유명한 봉이 김선달이신가? 소리 한번 기가 막히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자 대동강물은 더욱 불어나 힘차게 흘러갔습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평양 사람들은 대동강을 볼 때마다 김선달의 지혜와 해악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욕심쟁이 최부자의 집터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 경작지가 되어 그곳에서 나온 곡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게. 김선달이 남긴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선달은 노랗게 익은 벼가 물결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애야, 저 황금 들판이 누구 것인지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김선달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정답이다. 세상 만물은 함께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그의 웃음소리는 가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고 마을은 풍요로움과 평화로움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김선달의 집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오늘의 평화를 종이에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달빛은 창호집 문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김선달은 붓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놀았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꼬. 욕심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구나. 그의 편안한 숨소리와 함께 평양성의 밤은 깊어만 갔고 대동강 물은 자장가처럼 졸졸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지켜주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꿈속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욕심 없는 맑은 강물이 영원히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저 강물 소리를 들어보렴. 모든 걱정은 물에 띄워 보내고 좋은 꿈만 꾸거라.